매부리 TV와 함께 부자 되는 투자 원칙을 이해가 쉽게 쏙쏙 익히셔서 꼭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브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세에게 행복한 투자 시리즈 주인공 박세에게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브리 TV 시청자는 물론 전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이죠. 박전무님 오늘 모시고 행복한 투자 또 이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이 신규 자금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으셔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1월 초에는 너무 오버슈팅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 고객들은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예. 저희 1월 운용 전략에 공개하셔도 됩니까? 이미 지나간 이제 운용 전략 자료고 저희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네. 1월 전망에 이제 월 초에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후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1월 둘째 주부터 편입비를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고 5월까지는 2월 달에서 5월까지는 중소형주 개별 종목장이 진행될 가능성도 보임. 그래서 편입비 축소 후 조정시마다 중소형주 비중 확대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운용 전략 보고서를 1월 초에 보냈었어요. 네, 이미 1월 초에. 1월 초에 보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이제 편입비를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신규 자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존 고객분들의 이익 실현을 시키는데 신규 고객 자금을 또 사게 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1월 5일 날 전격적으로 1월 8일이었죠. 3,150을 딱 돌파하던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의 2달 반 동안의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희 고객들 편입비 한 20-30%도 줄여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고객도 저희 고객이잖아요. 받게 되면. 예. 그래서 그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면 이게 매매가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 받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안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2달 반 동안에 지금 300명이 넘는 분이 300분이요? 예, 대기로 좀 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좀 올리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월 전망 자료에는 뭐라고 이제 3월 운용 전략 자료에 적어서 보내드렸냐면요. 3월 초까지 이제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고 그래서 월 초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 구간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는데 월 후반에는 주요 지지선에서 편입비를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벌써 확대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3월 중순에 지수가 한번 2,920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때 주식을 저희는 이제 꽉 채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신규 대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300명을 넘는 분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랑 해서 이제 랩 상품을 만들어서 자문형 랩. 자문형 랩을 출시를 했었고요. 또 이제 제 친구가 있는 그로스일 자산운용 이제 김태형 대표랑 우리가 좀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 그로스일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고객을 받아서 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만들었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3월 23일인가 4일부터 이제 출시가 돼서 근데 이게 약간 수익률 목표치를 작년에는 수익률 목표치가 3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수익률 목표치를 한 8%만 달성하면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회사가 보는 또 전문이 보는 시장 전망이기도 하겠네요. 그게 제 솔직한 전망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이번에 반등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바로 3,500, 3,700이 갈지는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습니다. 없지만 이번 달 4월 전망을 이제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처음으로 공개되는데요.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아마 오늘 다 발송이 됐을 건데요. 4월 전망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2021년 실적 모멘텀 강한 기업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해서 네. 예. 코스피가 한 3,350 정도까지 4월 달에 갈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작년에는 제가 뭐 3,000포인트 간다는 이런 전망도 하긴 했었지만 지금은 이런 전망의 시장이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나오고 주식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 그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대응 전략이 바로바로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뭐 시장이 여기서 뭐 3,500원 반드시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3,350 정도까지는 4월달 그리고 5월 초까지도 계속 뭐 실적 대형주들의 실적이 계속 5월 초 중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뭐 현대차 실적 발표 나온 것만 보시더라도 어메이징 하잖아요. 예. 예, 역대 사상 최대 월별 수익이 그러게요. 판매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강할 수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너무 이제 시장이 우리가 진입하기 좋았던 부분이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 21% 이상 빠졌었어요.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뭐 16% 이상 빠졌고,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그저께 뭐 저쪽 LG 화학과의 뭐 소송에 관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8% 빠졌었어요. 그렇게 많이 빠졌군요. 그래서 1월 초 대비해서는 종목별로 보면 가격 조정을 뭐 충분히 이제 받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월 달에 뭐 금리가 인상을 해서 시장이 뭐 끝났냐 안 끝났냐 뭐 이런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금리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쉬는 거였거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쉬는 건데 금리를 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1.6, 1.7% 수준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그 부분이 우리 이제 봄비가 와야 모내기도 하고 참 좋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던 그동안에 2018년 하반기 이후로부터 실질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됐었거든요. 글로벌 경기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작년에는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제 경기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봄비가 기다리던 봄비가 오는데 폭우에 산사태를 염려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최근에 나온 방송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4월에서 5월 초까지는 이번 실적 랠리를 한번 즐겨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거의 주식을 이제 꽉 채웠다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옮겨놨다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어느 방향으로 조정을 했는지 알려주시면은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중소형주를 좀 확대를 하자라고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중소형주를 많이 편입한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소형주 차트를 보시면 제가 뭐 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초에도 저 시장에 대한 제 비율을 물어보는 분들한테 지난 8, 9, 10월 달에도 보면 11주 정도 조정을 받고 시장이 10월 말부터 이제 랠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11주 조정을 받았어요. 11주 조정 이후에 과연 시장이 이제 밑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이제 쐐기형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어디로 갈지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달려 있는데 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못 미치는 경기 회복이면 시장은 이렇게 수렴했다가 밑으로 빠질 거고요.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뭐 경기가 또 좋아지면 올라갈 건데 그 바로미터가 소형주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형주가 경기에 민감도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소형주 코스피 소형주 차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미 3월 말자로 신고가 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형주 차트만 보더라도 시장은 굉장히 에너지가 살아있고 예,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대로 경기는 살아나고 있구나.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예, 있구나. ongoing 하고 있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뭘로 주로 그럼 좀 담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섹터는 저희가 뭐 제가 계속 경기 민감주, 경기 소비재를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 민감주, 경기 소비재를 그대로 들고 있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한 40에서 50% 정도까지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화학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 한 12%에서 17%, 그리고 뭐 백화점, 예, 호텔 뭐 이런 것들 합쳐서 한 12%, 그리고 뭐 건설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이제 플랫폼 기업들, 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10% 예. 정도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플랫폼 기업은 작년 빅7 종목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쥐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뭐 경기 민감 섹터인 소재, 산업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까지, 자동차까지, 예, 네. 그렇게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 예, 건지 섹터는 모르겠네요. 네. 예, 또 그런 거 참고를 하시려고 이 예. 방송을 보시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해줄 건데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쨌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 조정을 받았지만 포트폴리오가 계속 시장을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아마 참고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 중에 이 선거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요. 아마 요 방송 기준으로는, 요 편이 방송되는 기준으로는 아마 지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또 내년에 대선이 또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대통령 선거가 뭐 투자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하실 수 예.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거래소에 계신 박민순 씨가 적은 책을 보면요. 네. 그 타이거 샤크 뭐라는 필명으로 하신 분이죠. 저는 그분 책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책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일단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제끼고, 그 다음에 뭐 외상 매출금이 많은 기업 제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방법이 자세히 네.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하고 전혀 아는 사이가 네. 아니에요. 우리 투자자 시청자분들 도움 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제 고르고 골라서 신중하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뭐 8천만 원으로 얼마로 뭐 8억인가 얼마를 만드는 와. 1년에 늘 뭐 100% 수익을 내는 이야. 그런 비결을 처음에는 어떤 논리지 하고 봤더니 네. 굉장히 말이 되는 논리였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진짜 그렇게 계속 일정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만 하면 네. 예, 충분히 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그분 전략 중에 하나가 대선 테마는 반복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이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런 단순 테마주는 절대 할 이제 수가 없죠. 매매 금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면 그분의 이제 방식에 보면 대선 테마주는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대선 테마주들이 완전히 이제 죽어 있을 때 샀다가 그 대선 테마주가 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올라오면 네. 팔아먹는 전략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로 급등한 주를 따라 사는 거는 그런 박민수 씨 같은 분한테 돈을 퍼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이왕 하시려면 박민수 씨처럼 하시는 게 맞고, 와. 그게 아니면 선거철에 나오는 누구 수혜주, 누구 네. 무슨 주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잖아요. 그런 거는 나쁜 습관이 될 수 네. 있어요. 나쁜 매매 습관. 그래서 하지 네.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분에게는 또 좋은 투자 팁이 될 네. 것 같고요. 어떤 분에게는 절대로 이제 또 큰 돈을 잃지 않는 그런 또 좋은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네. 네, 전무님 저희 주제를 좀 살짝 바꿔가지고요. 지금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카카오 액면 분할 소식이거든요. 지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5대 1로 액면 분할을 결정을 했고요. 이번 달 15일 날 분할된 주식이 새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전 3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되고요. 이 보통 액면 분할이 주식시장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지 뭐 얘기로는 뭐 이게 뭐 거래되는 빈도가 많아지니까 뭐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문님 생각 궁금합니다. 예. 액면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무상증자라든지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씩 이제 투자에 있어서 하시다가 약간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라 주식 수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예, 주식 수만 많아질 뿐이지 기업의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무상증자랑 액면 분할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냐면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예, 정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도 한번 20년 전에 나도 워런 버핏의 주식을 사서 네. 주총회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와. 살려고 했더니 1억 2천만 원 한 주에. 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수급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 액면 분할을 네. 했죠.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의 액면 분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는 삼성전자 케이스를 딱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예. 네, 비교적 최근 사례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이 되면 그때 당시에 280만 원, 260만 원 하던 삼성전자를 10주 살려면 2,600만 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고 나면 무조건 이 수급이 개선되면서 오를 것 같다. 예, 그런 논리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셨어요. 그냥 소액 투자가 뿐만 사신 게 아니라 한 건설사의 오너 되시는 분은 그 주식을 1조를 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1조요? 예. 전자 하나만 거의 1조를 샀다라는 이야.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 액면 분할하고 나서 거의 뭐 한 25% 주가 빠졌었죠. 네. 예. 그래서 액면 분할은 분명히 그렇게 수급에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액면 분할이 있고 나서 반도체 경기가 확 꺾이고 이러면서 그냥 주가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것처럼 기업 액면 분할보다는 지금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가 지금 이제는 업 사이클로 들어갔는지 다운 사이클로 들어갔는지 뭐 그런 게 더 사실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무상증자를 한다, 액면 분할을 한다, 요 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할되기 전까지 주가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분할을 딱 하고 나면 이제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예. 이제 액면 분할 됐으니까 그렇게 막 매수세가 쏠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50만 원 하나 잡고 있잖아요. 네. 50만 원이 5분의 1 됐으니까 10만 원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서 주가가 오를 거야라고 하는 기대는 액면 분할이 실제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벤트가 끝나면서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런 액면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이슈라든지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사서 그 이벤트의 당일날에 오히려 팔고 나오는 그렇군요. 그런 매매를 매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 이제 희생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분할 전에 오히려 주가가 강할 때 처분하자. 팔고 나오시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미국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저희가 많은 이제 투자자들을 이제 뵀는데 뭐 서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운동 여러 측면의 투자가 있으셨죠. 근데 한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미국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전무님 얘기를 이제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전 세계 이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거의 뭐 한 25% 정도 나오지만 미국 주식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예. 야, 그래서 미국의 이제 GDP가 21조 달러 정도잖아요. 근데 S&P 500만 하더라도 거의 36조 달러인데 어제 이제 4,000포인트 돌파했으니까 거의 38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S&P 500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하고 뭐 다 합치면 40조 달러가 훨씬 넘어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 주식 시장에 거의 뭐 50% 차지하고 그런 말 그대로 메이저리그예요. 예. 메이저리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이제 동네 축구에서는 뭐 실력 차이가 뭐 거기서 고만고만하고 뭐 재수로도 이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보면.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실력 차이에 의해서 승부가 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고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미국은 공매도도 자유롭고 레버리지도 헤지 펀드들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 포지션과 또 공매도 포지션 이런 것까지 투기적인 세력들까지 다 합쳐져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격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기도 하지만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순간 왜곡이 좀 클 수 예, 있는 순간 곳이네요. 왜곡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곳이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 우리가 쿠팡도 상장됐지만 뭐 루이비통 그룹 같은 경우도 상장돼 있고 그죠? TSMC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 네. 또 상장돼 있고 각 세계에서 여러 나라의 기업들의 주식이 또는 본 주식이 아니더라도 예탁증서라고 하는 ADR 같은 경우도 네. 상장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시장이 볼륨도 크고 여러 기업들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지금 업트렌드로 가고 다운트렌드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꼭 투자는 안 하더라도 네.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항상 전날 미국 다우지수랑 나스닥이랑 S&P 500 기업이 어떤 기업이 오르고 내렸는지에 대한 그 뉴스를 아침마다 체크하면서 듣는 습관을 기를 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무님이 미국 시장에서 보신 트렌드는 전기차였고요. 이제 그 이후에 혹시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보신 트렌드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미국 시장에 최근에 보면 이제 테슬라가 900불에서 한 500불, 525불인가요? 까지 이제 빠졌다가 630불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과도한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은 거품은 이제 빠지고 여기서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이제 적정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뭐 쉐브론 같은 미국의 워런 버핏이 이제 산 기업들 보면 시클리컬 기업들이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올해 연초 이후로 미국 시장에 애플 같은 주식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보면 별 재미가 없습니다. 별 재미가 없는데 다우지수에서 편출된 엑슨모빌이 올해 들어와서 50% 올랐어요. 아, 그 화제를 모았던 그 네. 회사가 반등했네요, 많이. 네. 그 다우지수에서 편출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었는데 뭐 너무나 이제 투자하기 좋은 기회였었죠. 예. 그 뭐 편출이 되든 안 되든 그 기업의 가치는 반드시 이제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또 공매도와 관련돼서 이제 게임스탑도 있었고 또 AMC라는 극장 체인도 있었잖아요. 그런 극장 체인이 전형적인 컨택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과의 어떤 싸움으로 일시적으로 올라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다 빠져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다시 또 막 반등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언택에서 컨택으로 이제는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최악의 기업에서 이제 조차도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 위기에 대한 부분은 주식 시장한테 물어보면 제일 답이 네.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9.12 테러가 터지고 난 이후에 테러 지수를 만들어서 상장시키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주식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약간 VI도 약간 그 ETF 있잖아요. 그 픽스 인덱스 비슷한데. 같은 것처럼 아예 테러 지수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 매매하게끔 만들면, 근데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만약에 이제 빈 라덴이 됐든 테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테러 지수를 매수를 해놓고 테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테러 지수가 이유도 없이 올라가면 거기서 사전적인 워닝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의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주식 시장에서 오히려 답을 얻으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는 항상 미국 시장부터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퍼사이클 요새 또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또 계속 얘기 나오고, 뭐 이제 뭐 해운도 뭐 운임이 엄청 올라서 슈퍼사이클도, 그러니까 해운이 오르니까 조선도 이제 드디어 슈퍼사이클 뭐 저버렸다. 계속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2018년 반도체가 꼭지를 칠 때, 그때 반도체 슈퍼 울트라 사이클, 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실제로 뭐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뭐 20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아니 60조 시총이 말이 되냐, PER 3배다 해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도 엄청난 이제 반도체 수요가 들어가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얘기했지만, 네. 그 다음 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에서 2조 7천억으로 거의 87% 그 정도였나요? 급락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역시 58조 8천억의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27조 때까지 반토막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 나올 때 조심을 해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보통은 이번에 그 현대상선 같은 HMM 같은 네. 주식이 돌아왔을 때도 이번에 뭐 거의 17배 올랐었죠. 1년 만에. 그 17배 올라갈 때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가 워낙 무서운 구조 조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한진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넘버1이었고 현대상선이 넘버2였는데 사실상 둘 다 망했잖아요. 다 맞아요. 망한 겁니다, 그냥. 그렇죠. 우리나라 그 해운사가 다 망해버렸고요. 그 망한 상황에서 이제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을 인수해서 지금 살려놓았고, 그런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해운의 슈퍼사이클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런 구조조정 없이 슈퍼사이클이 와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LED 이런 거 좋아했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LED 조명이 전부 다 LED로 네. 바뀌고, TV에 백라이트 유닛이 다 LED로 바뀌고, 그런 LED의 슈퍼 사이클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슈퍼 사이클이 왔어요. 왔는데 아무나 만들다 보니까 너무 아무나는 아니고 너무 중국에서 엄청난 그 서플라이어들이 생긴 거죠. 그 공급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니까 그렇게 고성장, 산업 자체는 고성장을 했지만 대박이 나는 회사가 없는 거죠. 재미를 못 봤군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진입 장벽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과 같이 사이클을 타는 산업에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사실 꼭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도 뭐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도체도 아까 마찬가지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슈퍼 사이클을 방금 이제 LED로 말씀드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LED도 그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 주식 시장이 이제 리만 사태 터지기 전에 고점을 칠 때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태양광이었거든요. 동양 제철 화학 이런 네, 거였죠. 동양 제철화학이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는데 앞으로 연평균 30% 이상 넘는 네. CAGR의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동양 제철화학이 대장주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태양광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했어요. 했군요, 실제로. 예, 했는데 그렇게 생산을 하는데 중국에서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하겠다고 여러 업체들이 그렇죠. 네. 뛰어들었잖아요. 웅진에너지도 뛰어들고 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네. 예.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120불이었다가 최근에 6불까지 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Q는 계속 늘어났는데 네. P가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렇게 망한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는 그런 어떤 용어를 접했을 때 과연 이 산업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예,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못 들어오는지.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지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예. 조선이나 해운은 자 해운이 아니 그렇게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나서 돌아서잖아요. 물동량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 야 나도 조선업 한번 해볼까? 그건 안 될 것 예, 같은데요. 돈 100억 정도 모아가지고 해운업 못하죠. 예. 그렇죠. 배 하나 발주해가지고 인도 받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100억 가지고 배 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 산업인 소위 말하는 이 시클리컬 기업들이 산업재 소재가 한번 경기가 돌아서면 거의 항공모함이 가듯이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주구장창 오르거든요. 그런 이유가 경기가 돌아섰다는 걸 확인하고 경쟁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최소한 1년 반,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본적, 기술적 이런 지집 장벽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선업이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을 겪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 왔던 거는 2004, 5, 6, 7, 8, 네. 9, 11년도까지 갔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2년도 9월 달에 스웨덴의 말메에 있는 코쿤코 조선소라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망하면서 말매 눈물 예, 해가지고 나왔던 우리가 거잖아요. 유명하게 아는 말매의 눈물에서 그때 그 코쿤코 조선소의 골리아 크레인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1달러에 팔려가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영방송에서 장송곡을 틀면서 그 장면을 보여줬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그 정도로 90년대 IT 버블 동안에 이런 시클리컬 기업들이 완전히 죽을 썼었어요. 한 8년 동안. 그 혹독한 8년 정도의 그런 암흑기를 겪고 그런 조선소가 망하고 나서 이제 수요가 회복되다 보니까 엄청난 그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 왔었던 네. 거죠.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면 그 정도는 아닌 예.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슈퍼 사이클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조선소 3사가 전 세계 조선 시장의 80% 이상을 싹쓸이 했었잖아요. 80%요? 예,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네, 해가지고 80% 이상을 싹쓸이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배를 발주를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중국이었겠죠. 중국이겠죠. 예, 중국이 야 우리도 만들자 해서 엄청난 또 조선소가 중국에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2011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또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났죠. 네. 예. 와, 구조정이 또 깊군요. 또 네. 한 번. 우리나라 조선소도 많이 또 망했잖아요. 네. 중소형 조선소도 망하고 중국 조선소도 망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경기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재고가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또 거기서 생산이 줄고 거기에 힘없는 기업들이 망하고 그 망하고 나서 다시 경기가 회복될 때 지금 다시
조선 경기가 회복되는 뭐 그 그 정도인 것 정도의,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좀 달라진 점은 한 15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제 LNG선에 있어서는 최고의 네. 경쟁력을 가진 고부가 국가가 같이. 됐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ASP가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그 슈퍼 사이클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 회복에는 그래도 수혜는 네. 뭐 1, 2년 정도는 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새 현황 얘기 나온 김에 좀 쿠팡 얘기도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쿠팡이 사실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하는 이제 내수 기업인데 어마어마한 밸류를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신 분들이 많고 저도 엄청 놀랐거든요. 아, 이렇게 비싸도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네이버나 대원태원 이런 회사들이 막 같이 이제 협력을 맺고 아 우리도 그러면 뭐 막 당일 배송 이런 거 해보자 하고 막 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이마트라는 회사는 뭐 또 이 부분은 또 전문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도 그럼 쿠팡이 이렇게 비싸니까 덩달아 또 밸류를 높게 받아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쿠팡 같은 기업이 어쨌든 나스닥에 뉴욕 증권거래소에게 상장이 돼서 네. 시총 100조라는 그런 기업 가치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네. 박수를 쳐드리고 김범석 의장인가요? 그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예전에 뭐 가치주 매매에 대한 방법을 얘기했을 때 예를 가끔씩 드는 게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런 활약을 펼치는 걸 보고 와 우리도 되네. 그렇죠. 우리의 그런 피지컬로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하네. 음. 예전부터 우리가 유럽 팀하고만 싸우면 맞아요. 된통 깨졌잖아요. 공포가 좀 있었죠. 저희가. 그래서 유럽의 선수들 그런 피지컬 속에서는 아시아 선수는 안 돼. 이런 걸 깨버린 게 박지성 선수잖아요. 그리고 98년도에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그렇죠. 또 우승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인드에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한계 스스로를 이렇게 한계를 평가절하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이제 한계를 씌워버리는 그 마인드를 깨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쿠팡이 그걸 깨줘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창업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정말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제 한 번씩 특강을 하는데 제일 하고 싶은 거 1등이 공사, 의사, 공사, 공사에 취직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공무원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대기업 취직하는 거.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런 기업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같은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쿠팡과 같은 그런 신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스닥을 비롯한 여러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런 신화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박세리, 박지성 같은 신화가. 근데 이번에 그냥 국내에 상장을 했었으면 뭐 5조, 10조 뭐 받을 수도 있는데 100조라는 이제 잭팟을 터뜨린 거잖아요.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나라의 인재들이 그런 창업에 대한 그런 어떤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저는 쿠팡 주식을 이 가격에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신 거구나.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게 뭔가 무슨 팬클럽에 가입하듯이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냉정하게 지금의 이 쿠팡의 가치가 지금 적정 주가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쿠팡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유통업체들의 시총을 봤을 때
지금 그런 유통업체들을 골고루 담아두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그런 겁니다. 한 1년 정도 뭐 어차피 뭐 3년, 10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극소수죠. 네. 그래서 6개월에서 한 1년을 봤을 때는 저는 쿠팡 주식은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요. 주식 시장은 제 가치를 담아냅니다. 근데 상장이 되고 나서 첫 6개월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상장됐다가 많이 맞아요. 빠진 바이오주 기업들 많이 많잖아요. 있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쿠팡 너무나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적정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쿠팡이 그렇게 높은 밸류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국내에서 비슷한 업태에 있는 회사의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아니면 네, 큰 있죠.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전에 추신수 선수가 이제 미국 가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추신수 이제 동기들 네, 예, 이대호 해당되는 같은. 예 그런 선수들이 아니 추신수가 저거 봤는데 나는 10분의 1밖에 못 예. 봤고 그러면 추신수 선수랑 이대호 선수나 이래 봤을 때 정말 10분의 1 차이 그렇죠. 10배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영향이. 분명히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리그가 주는 그게 있고. 리그가 주는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주는 밸류에이션하고 우리 시장에서 주는 밸류에이션하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다. 네, 예.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이 주가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은 사실 이제 많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가장 고점을 찍은 거니까요. 근데 전무님이 말씀하시길 이 대박 주식은 52주 신고가 리스트에서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합니다. 네. 방금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가 400m 계주 네. 뭐 학교 다닐 때 릴레이 네, 이런 거 많이 릴레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딱 치고 나간 선수가 1등을 할 확률이 그나마 좀 높겠죠. 그나마. 예. 근데 저 뒤에 쳐져 있던 선수가 막 따라잡는 경우에는 가끔씩 나오는 근데 거죠. 아주 가끔 나오죠. 예, 네. 아주 가끔씩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뒤쳐져 있던 선수가 막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처음 선수를 이렇게 제끼면서 간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또 그 선수가 우승할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죠. 네, 그죠? 네, 네. 52주 신고가 개념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서 막 달려오는 선수가 그 선두 그룹을 제끼고 가면 팔아먹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막 많이 쫓아오면 올랐네. 네. 얘 저 밑에 있었던 애인데 이래 쫓아왔네 하면서 팔아먹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52주 신고가 매매만 잘하셔도 선수 영역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달에 이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으로 돌파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댓글들이나 이래 문의하시는 거 보면 그때 전문의 말씀 듣고 아니면 그때 누구 얘기 듣고 카카오를 15만 원에 샀다가 네. 20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거죠. 지금 50만 원 와 있는데 네. 그게 지금도 보면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예. 가장 최근에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을 잘라먹는 매매는 안 좋은 매매죠. 그래서 우리가 이 52주 신고가를 저희는 아침 회의에 미국 시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분석에 있어서 52주 신고가가 각 섹터별로 몇 개가 나오는지까지 저희는 오, 매일 체크를 해요. 그렇군요. 그만큼 예. 중요한 거네요. 예. 그러면 최근에 이제 화장품 섹터가 8개에서 11개 정도 52주 신고가 나왔었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보면 은행주 같은 경우가 네. 52주 신고가가 맞아요. 또 대여섯 개씩 나오고 52주 신고가가 어디서 나오는지만 봐도 어떤 섹터에 내가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럼 52주 신고가 주식만 골라서 사면 되는 건지 여기도 더 갈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좀 에너지가 시들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어떻게 가려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뭐 나는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네. 보면 중간에 페이크가 있는 경우도 있죠. 페이커 있는 게 예, 있어요. 52주 신고가 내놓고 확 빠지는 네.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좀 예. 골라내야 그 되는지.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보통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중소형주에서
수급으로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만들고 이제 빠지는 기업들이 가끔씩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총이 큰 기업들을 인위적으로 그렇게는 못 만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힘 자체로 52주 신고가를 내는 건데, 그러면 작년에 5월 달부터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빅7 종목 중에 카카오 같은 경우가 강하게 52주 신고가를 내고, 다른 우리나라 빅7 중에서 삼성바이오부터 셀트리온 바이오 기업들이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달리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또 52주 네. 신고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과연 지금 52주 신고가는 어떤 논리로 올라오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늘 미국에서 시장의 주도 섹터는 미국 시장에서 답을 다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가장 빠르게 가장 안 빠지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게 테슬라라는 주식이었고, 예. 그러면 테슬라라는 주식은 왜 저렇게 강하지로부터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2009년도에는 애플이었고 이번에는 테슬라구나. 그런 논리로 제가 접근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테슬라가 이제 재작년에 뭐 20, 30만 대, 작년에 50만 대, 그리고 올해 한 80만 대, 와, 이렇게 고성장하는 섹터가 없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고성장을 하고, 이게 과연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개념이면 이 패러다임 변화는 거의 5년에서 10년 가는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LED나 태양광처럼 과연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기차의 80%는 다 테슬라였죠. 네. 예, 어떤 경쟁자가 보이지 않았던 네. 거죠. 예, 그렇다면 테슬라의 밸류 체인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내 생각이 맞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고 52주가 신고가 난 주식을 들고 이 성장 스토리가 꺾어질 때까지는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 성장 스토리가 꺾어지는지 안 꺾어지는지는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테슬라는 매매하는 주식이 아닙니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하다가 작년 9월 달에 시장이 요즘은 과거에는 2년 동안 올라가야 될 게 여러 가지 이런 훌륭한 유튜브가 많아지다 보니까, 박전무님 같은 분이 이런 플랫폼에서, 지식 플랫폼에서 너무 이제 좋은 고급 정보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과거 10년, 20년, 30년하고 가장 빠르게 변한 게 이 정보에 너무 빠른 그 반영이 되면서 2년 만에 올라야 될 게 지금 6개월에서 한 10개월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2년치, 5년치를 다 반영을 했다? 그렇게 하면 냉정하게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식의 대가들이 늘 하는 얘기죠. 언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냐?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 다른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이 주식은 앞으로 20% 수익 날 것 같은데 다른 게 100% 날 것 같으면 거기서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최근에 2월 달에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6% 팔았잖아요. 네. 왜 6%를 팔았을까요? 애플 주식이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6% 팔아서 쉐브론 같은 거 사는 게 훨씬 수익이 좋게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으로 작년 9월 달에 테슬라의 주식이 최근에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서 이제 펀딩이 되면서 좀 과도한 수급이 쏠리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도 제가 저희가 3분의 1은 매도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네. 드린 이유가 조금은 오버슈팅하는 구간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이 습관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주셔서 이 52주 신고가를 낸 것 중에 뭐 피해야 할 공식 이런 것도 있을까요? 52주 신고가를 내는데 피해야 될 공식은 중소형주는 저는 너무 소형주는 안 봅니다. 어느 정도를 시총 기준으로 보세요? 그 소형주가 지금 이제 화장품이 52주 신고가 내는 거에 뭐 8개에서 11개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소형주도 있어요. 섹터가 움직이면서 52주 신고가 내는 중소형주는 괜찮아요. 네. 근데 묻어가는 거는 섹터가 안 움직이는데 혼자 저는 이제 큰 형님이 움직이느냐를 이런 식으로 늘 우리 매니저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예. 밑에 배터리 밸류 체인에 LNF나 에코프로가 움직이는데 SDI랑 LG 화학하고 테슬라가 꼼짝 안 하는데 얘네만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거는 페이크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이 움직일 때 그 섹터에 어떤 모멘텀이 있고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얘만 움직이는 건지 그러면 보세요. 최근에 화학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간 게 금호석유 화학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 주식들 보면 롯데케미칼이 올라가고 예. 이 대형주니까 리포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아,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네.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형주, 소형주 단에 있는 이런 화학주들이 움직여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는 삼성전자 핸드폰이 잘 팔리면 삼성전자 주가가 한 50%, 70% 오를 때 밑에 삼성전자 핸드폰에 공급되는 카메라 모듈 회사가 2011년, 12년, 13년도에 7배에서 10배씩 나거든요. 그 똑같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떤 주식이 52주가 신고가가 날 때 섹터에 전혀 움직임이 없으면 그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 독보적인 어떤 기술로 뭐 단독적으로 이래 올라가는 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화장품 내에서도 이제 경쟁 구도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2013, 14, 15년도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그 소라소라는 브랜드 때문에 모멘텀이 뭐 중국 요커들부터 비롯해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가 된 반면에 최근에는 그런 소라수가 이제 조금 식상해지고 LG 생활건강의 후라는 제품이 또 부각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차별화된 움직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조선이든 화학이든 이런 반도체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꿈쩍 안 하는데 반도체 장비 소재가 움직인다. 이런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항상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살아. 알겠습니다. 요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셔가지고 질문 하나만 좀 추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기업을 잘 추려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가 또 사실은 고민인데 이 일반인 분들이 성장성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좀 팁을 하나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뭐 한두 개의 어떤 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좀 그래도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드리는 말씀은 주식 시장은 주가는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1960년도에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머 교수가 했던 효율적 시장 가설이잖아요. 그런데 효율적 시장 가설처럼 움직이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네. 다 반영돼 있는데 뭘 수익을 내요. 그렇죠? 남들 모르는 게 있어요, 먹는데. 근데 주가는 작년에 코로나 때 1430 갔다가 지금은 또 3000 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사이에 경기라는 엄청난 변동성은 있긴 했지만 그 경기 변동성에 더해서 금융자산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안 빠져도 될 구간까지 1430까지 이렇게 패닉 셀링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또 지나친 레버리지로 인해서 신용을 써서 주식을 산다든지 가수요죠. 가수요에 의해서 또 지나치게 주가가 또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쫄깃했는데. 그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통계학에 보면 중심 극한 이론이라고 있어요. 센트럴 리밋 디어림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타이어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할 때 한국 타이어에서 생산된 모든 타이어를
전수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제품이 다 그렇죠. 뭐 볼펜도 마찬가지죠. 전수 검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샘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샘플을 10개 뽑았는데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볼펜 10만 개의 불량률이 제로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혹시 홍 기자님 아세요? 예, 저도 이제 대학교 전공이 이제 그거라서 이제 아, 나중에 그러시군요. 배웠던 기억은 나지만 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제가 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이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수준이 최소한 이제 30개. 예, 30개를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여기 30개에서 3개가 불량품이 났다 하면 10%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만 개에 대한 불량률도 거의 10,000개가 나올 수가 있는 네.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모집단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작년 코로나 위기 때 전기차 아니 이게 과거에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혁신인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 그런가? 그래? 그리고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나와서 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게 소프트웨어까지 이어지는 그 플랫폼 기업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그 이후로 막 아주 많이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는 제가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팔게 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프라이싱이 돼 있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좋게 보고 내가 그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들고 가는 투자 포인트가 네. 주변 사람들한테 30명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 N 30명이 30일 넘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30명한테 어떻게 물어보지가 아니라 네. 그럼 직장에 있는 동료들하고 뭐 꼭 30명이 아니라도 한 15명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이거는 다 아는 얘기네. 다 아는 얘기네 할 때 주식을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이제 악재나 네. 호재가 나왔을 때 그게 9시 뉴스에 나온 주식을 사거나 팔지 말라고 저희 매니저들한테 얘기하거든요. 9시 뉴스하고 아침 일간신문에 나오면 그 다음날 시초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현대차, 기아차의 리콜 뭐 그걸로 주식을 파신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셨겠죠. 리콜 얘기로 뭐 1조 5천억의 손실이 발생했대.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과거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문제 맞아요. 때문에도 2조 뭐 3천억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이너스 7%막 이럴 때 손절한다고 하시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때 사야 되는군요. 네. 그 마이너스 7%가 정확하게 시장이 반영해서 이미 다 프라이싱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2조 신고가 나는 주식을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느냐.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투자 포인트를 사람들이 이제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팔아야 된다 생각. 안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해했다, 뭐 공감한다, 말이 된다 이런 얘기. 공감을 할 때죠. 공감을 할 때. 그거 나도 알아. 보통 작년만 하더라도 테슬라 소프트웨어 그건 나도 아는데 그거 다 사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 주식이 없구나. 네.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는 이제 확정 편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선거하는 것도 보면 결국은 어떤 공정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보다도 결국은 사람들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거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것처럼 주식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예, 주식이 없으면 비관론자가 되고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낙관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좀 극단적인 비관론을 제시하는 분들이라든지 극단적인 이제 강세론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댓글을 보면 그 사람의 포지션이 보여요.
예. 그래서 댓글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꺼냈을 때 뭐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 지금의 대중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구나. 댓글 속에서도 중심 극한 이론에 의한 예. 샘플링을 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 전무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박세익의 행복한 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무님 다음 기회에 또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